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 94%가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모성권, 부성권 보장을 위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관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펼쳐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더 범위를 좀 좁혀서 장애 여성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김광식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인권연대숨의 정미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오기내 박누리 편집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충청연구소로 함께하기 때문에 네 분 다 호칭은 연구원으로 제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여성의 현주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 깊이 안 할 텐데 오늘 장애 여성으로 더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키워드로 일단 네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순서대로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김광식 연구원부터. 예. 네, 저는 투명인간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 네. 투명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 사회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던가 의료 서비스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권들조차 무시되고 잊혀져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인간처럼 우리가 아예 지워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투명인간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받아주실까요, 정미진 연구원? 네, 예. 저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우리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중적인 차별, 다중적인 차별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권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여성 영역에서도 배제되고 장애인 영역에서도 배제되는 그 장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놓여져 있는 고유한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정책이나 법이 전혀 그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까지 계속 변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워지고 사회가 지우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투명인간 지워진 사람들 키워드인데 임경미 연구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드가 네. 좀 마음 아프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네. 우리 이웃에 그리고 내 옆에 항상 있지만 아까 앞에 두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잊혀져 있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좀 보여지면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 특별하다는 그 말 안에 굉장히 차별적인 것들이 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고 정말 평범한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네. 사람으로 있고 싶어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평범으로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누리 연구원. 네. 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하고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다중차별이라는 말로 현주소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정미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면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장애 문제가 사실 배제되고 있고 장애 정책에 있어서도 젠더적인 관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들은 더 많은 이중적인 차별들에 노출이 되게 되고 또 이런 여성 장애인들이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다면 더 또 지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또다시 또 차별을 받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또 막연하게 여성이고 장애인이니까 차별을 받고 있겠구나, 생활에서 뭔가 불편이 많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분들이 실제로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미지의 세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지속된 코로나19 속에서 장애 여성분들도 굉장히 더 모든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2, 3년. 예. 장애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를 예.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3년이었습니다. 네네. 초창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분들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어떠한 정책이나 그걸 지원해야 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 당사자분들이 정말 고립 생활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계속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마련했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오미크론 감염이 됐어도 이게 7일간의 격리 활동을 할 때 최중증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안 되는데 지원 인력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는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완전 고립이 되는 그러네요. 상황에서 나라에서 정책을 해주신 거는 1차적인 건 가족 그리고 2차적인 게 병원 입원이었어요. 근데 최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독거 세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욱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왔던 거죠. 최근 혹시 뭐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방송에도 한번 나갔을 거예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장애인분들이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거부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항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네. 가장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네. 3년이라는 그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건강검진 같은 건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저를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다는 거는 이제 입장하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가서도 진료가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진료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요? 여성 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받아야 할 안검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장애 여성은 받을 수 있으나 네네. 장애 여성은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유방암, 뭐 자궁암, 자궁경부암 저희들이 아는 건 그 정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뜻 들어서는 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도 가서 받을 수 있다면 뭐 입장만 가능하다면 가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장은 가능한데요. 예. 그 검사 도구가 여성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궁경부암을 검사를 할 때 올라가는 침대가 구체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침대가 예. 올라가기 어렵고요. 또 유방암 검사를 할 때는 서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몸으로 가서 같이 검사해 주시는 분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건강검진공단에다가 제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두 검진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그럼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던 말은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저보다 선배인 장애 여성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모두가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예 문의조차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럼 저 같은 문턱에 서서 그러면 받을 수 없으니 그럼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검사를 포기하시고 살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병원 보통 병원과 하면 동네 병원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 1차 병원이라고 하고 이제 국내 그 의료 시스템은 1차 병원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진료가 필요하면 2, 3차 병원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 3차 병원은 대부분 병원의 크기도 크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그 2, 3차 병원을 찾아가는데 아시다시피 2, 3차 병원은 가면 1시간은 기본이고 몇 네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료서를 써줘야만 그나마 예. 원활한 가능이 되는데요. 이 동네 병원 1차 병원은 대부분 이제 임대료가 저렴한 뭐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장비 구비는 당연히 미비한데 네. 아예 입장조차 안 되는 1차 병원이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건강검진이나 병이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병이 아주 심각해져야만 간신히 뭐 2, 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다거나 네네. 청각장애를 갖고 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점자로 안내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네네. 같아요. 저 역시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점자로 되어 있는 안내문 당연히 없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통역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 사회에서 장애 여성은 계속해서 차별받아왔고 배제받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별도로 이제 병원 검진 안내하고 또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할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없죠.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 가기가 너무 꺼려지는 것이 장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그 의료진들의 장애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일어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그냥 나의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여성 장애인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 그 장애인 건강권 법이 통과가 돼서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100곳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올해죠. 100곳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정되고 만들어진 곳이 1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네. 근데 심지어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지난 국정감사 때 자료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구비된 데는 고작 전국에 7곳밖에 되지 않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 1차 병원, 2차 병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19곳, 그마저도 7곳밖에 되는 운영이 안 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건강권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건강주치제도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말은 있는데 실행이 정말 어려운 게 그런 지정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정병원이 있다 해도 가면 접근권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정병원을 좀 꺼려하시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이렇게 제목만 있고 정말 실천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도 이랬습니다만 장애 여성들을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임산부의 경우 장애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이때는 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는 자체가 장애 여성이 임신을 했다. 이거는 불온한 일이다. 라고 보시는 시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출산이 줄어들어서 출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장애 여성과는 다른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 출산의 정책에는 장애 여성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임 부부를 위해서 뭔가를 돕겠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장애 여성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장애 여성이 아이를 갖고 출산을 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장애 여성이 임신을 했다 하면 가장 그 따가운 시선이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동네 병원을 가고 싶지만 그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또한 2차 병원 아니면 3차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또 출산도 지역에서 아닌 2차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 여성들 중에 임신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같은 이야기였어요. 좀 더 보태서 말하면 충북도 내 정말 관련된 법이나 뭐 조례가 전혀 없을까 찾아보는 와중에 충북도에 이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과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충북도에 이런 조례가 있었나 하고 좀 더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타 출산 양육 조례나 뭐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안에 이것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충북도는 아예 그런 포괄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이제 장애 여성 친화 병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설했고요. 지금 그 이제 어떤 형태냐면요. 그 장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이제 1억 정도를 병원에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의료 장비나 뭐 앞서 얘기한 그런 충분한 장비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어떤 병원이 지정됐는지를 봤는데요. 대부분이 청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 1억이나 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이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은 군단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규모가 있고 별로 돈이 들지 않게 개선될 수 있는 곳들 중심으로 그 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구축하는 방식이 공모를 통한 지정, 그러니까 신청 방식으로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되는, 그리고 더 뭔가 수익상 혹은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병원들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신청된 병원을 중심으로 그 지정이 돼서 그 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민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작 실제로 필요한 곳은 군단위 혹은 이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이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장애인들, 여성 장애인들의 삶과 생활 패턴 혹은 그런 그 인구 밀집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신청, 공모 이런 결국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세금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금 지정을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서서 세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사회에서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뭔가를 바꾸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쉽게 접근하고 실제 검진이 가능한 의료원들을 시급하게 개설하는 것이 사실은 제1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이.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 관련된 조례나 법이 없죠. 전무한 상황에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으면 좀 좋아질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지금 이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되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 3차 병원은 법적으로 알아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1차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병원을 지었을 때 뭐 정부에서 지원금, 뭐 지자체에서 뭐 일부 보존을 해주는 지원금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고가의 의료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동식 의료 장비 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당장 뭐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당장 하나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차차 지원해 주고, 또 의료인들의 이런 인권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의료인들은 지금 의료인들의 부족 현상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애 여성들이나 뭐 장애인들이 갔을 때 이것을 함께 이 병원에서 검사하는 과정, 진료받는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실정 같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면 남성 의료원 이렇게 돕는 분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옮겨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뭐 임신, 출산, 뭐 건강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한테 저희는 이제 묻고 있지만 거꾸로 역으로 한 번도 너네가 어떤 것이 불편해라고 물어본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말을 하면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없으니까 정말 물어보는 건데 이걸 거꾸로 어떤 것이 불편하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만 49세 이하 장애 여성의 13.3%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 양육 지원을 꼽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절실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방 접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활동 지원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뭐 양육 돌봄도 원활하지 않았던 때라 더더욱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매달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가족에는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돕지 못하는 그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또다시 저에 대한 장애에 대한 것들의 미안함, 그러니까 엄마에게 대물림 받았던 느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금전적인 것보다 인력 지원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유아 시기 때 병원을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과 아이 목욕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0세부터 한 3세까지만 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그때는 그 시절엔 정말 절실했고요. 좀 추가적으로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비장애인 여성도 아이를 처음 출산하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성인권 운동이 많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위치에서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이 전폭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양육 문제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체와 관련된 장애가 있는 분도 있지만 발달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와 관련된 분들은 교육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양육과 관련된 교육의 양에 비해 사실 여성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고요. 이런 게 꼭 학교를 가야만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최소한 보건소에서라도 받든지 공공의료시설 에서라도 받던지 이런 식의 최소한의 교육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고 요즘 말로 멘붕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누리 연구원. 네,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갑자기 밤에 열이 난다거나 경기를 일으킨다거나 했을 때 그런 응급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대처 지원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학습 지원들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거나 했을 때는 또 김강식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들 관련한 학교 활동들을 또 같이 지원하고 보조해줄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년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생애 주기별로 장애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의 가족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들 지원들이 또 반드시 또 같이 우리가 고려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의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의료뿐만 아니라 이런 양육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뭔가 좀 운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별도의 그 전담 기구,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장애 여성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컨트롤 타워처럼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주민복지과의 하위 부서로라도 팀 같은 걸라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로서 좀 느끼는 거는 이제 모든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다 쳐내면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없는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애 여성분들이 많은 아이를 낳고 키우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정말 절실한 분들은 저도 지체장애 있는 저도 어렵지만 아까 정미진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달장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양육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얼마만큼 타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애로 인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받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학교를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통신문이 날라오면 이 통신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하는 걸 활동 지원 선생님들한테만 국한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는 장애 여성의 이른바 성폭력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정말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보도가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여성의 성폭력 문제 일단 어떻게들 보고 계시고 현실은 어떤지 특히 이제 도내 상황이 더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여성이 친절하게 대해줘. 그러면 그 친절함에 따라가면 그게 동의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자체가 네. 저는 용납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 풍속이 그리고 또 그걸로 또 같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랬으면 안 따라갔어야지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네네. 잘못된 사회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네.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루, 예. 네. 장애 여성들한테 발생하는 성폭력은 당사자가 이게 성폭력이구나 혹은 성폭력인데 어디에 신고해야겠다를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충북도 내 상황을 잠시 예로 들어본다면 이제 충북도 내에 있는 여성장애 상담소에서 뭐 1년에 2,000건 정도의 상담을 받을 때 그중에 1,400건 정도가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첩첩산중인데요. 네네. 네.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 성폭력 사건 중에 불기소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의 40% 정도가 아예 불기소가 돼버리는 예. 경우가 많고요. 왜 이렇게 될까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이거는 뭐 여성 분야와도 관계된 거지만 이 성폭력 문제는 본인이 진술해야 되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네네. 조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대응해야 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특징 때문에 이 상황을 네.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조사기관에서 이것을 이 이러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접근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않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나 소통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런 기존 조사기관에 이런 진술 시스템에 원활하게 자기가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지하고 주변이 도와줬는데 아예 법의 보호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아예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반인 비장애인들도 네. 이런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참 어렵게들 느끼실 텐데 장애 여성의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진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신고하는 거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비장애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치심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더욱 그게 심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장애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신고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더욱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할 때 그 장애 여성들의 그 장애 그 유형이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비장애인과 같은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사실 또 상당한 문제고 이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술을 할 때 수어 통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통역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그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을 하는 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그 진술, 시각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증거 효력으로서 많이 이렇게 검증되고 인정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시각적인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놓고 수사를 하고 그 증거 효력을 인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의 그 장애 유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신고하고 내가 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전담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 이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는 청주에 있는 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진술을 하러 청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에 일단 굉장히 큰 부담과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김광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 유형에 맞춘 어떤 인력들, 그러니까 이 장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걸 좀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좀 수사기관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장애 여성 성폭력 같은 경우는 친밀한 사이, 특히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같은 것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군 단위에는 쉼터 같은 곳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제가 여성 장애인이고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랬을 때 집은 더 이상 저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닌데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그냥 항상 일상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의 경우도 왜 그런 부분에서 왜 분리되는 쉼터라든지 전용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장애 여성의 경우는 더 진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을 그렇게 하고 나서 조사는 또 청주로 오지만 또 그에 따른 정신적 치료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엔 없고 가까운 대전은 있지만 이게 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충주 아니면 청주로 가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무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동권도 안 되는데 네네. 충주 아니면 청주로 가야 되고 대전은 그곳이 가깝기는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네네. 연속이 될 수 없는 계속해서 뭔가 나뉘어지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참 이제 뭐 저희들이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여성인권 과거에 이제 여성인권이 증진이 덜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그냥 단순히 성적인 문제라고만 네네. 인지했지만 현재는 이 성폭력이라는 게 권력관계, 위계관계에 근거한 폭력이라는 것이 지금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 여성들의 성폭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가해자이든 장애인이 가해자이든 이 장애 여성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이거를 문제 제기할 확률이 현저히 낮고 그냥 문제화가 안 되고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하에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이것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어야 이 이후에 어떤 지원책이나 구축이 그래서 장애 여성들도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좀 사회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는 어떤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 사실 비장애인들도 정말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장애 여성 당사자들은 어디 선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법률 지원이라든지 이 체계를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인들 조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비장애인들한테 갖춰져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장애 여성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 비율을 살펴봐도 20대와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성범죄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그리고 뭐 여성, 어린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보기로라도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요즘 어쨌든 폭력 피해 여성 관련한 지원 센터라던가 기관 네네. 뭐 이런 단체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비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다 보니까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센터들이 장애 여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당장의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전담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좀 다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 여성의 교육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장애 여성 중에 16.9%가 아예 무학, 어떤 학교도 가보지 못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리나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려야 하는 어떤 자유들,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장애 여성 스스로도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 보니까 성범죄라던가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장애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렇게 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사자들의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이것이 성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로는 장애 여성의 이런 아예 불기소돼 버리는 상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 조사기관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 과 대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기존의 법의 테두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조사기관이 충분히 교육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라 워낙 뭐 그야말로 표면적인 부분만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장애 여성들의 현 주소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단순히 소위 말하는 동정의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원이 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아쉬운 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 그냥 큰 제목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세세하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법을 같이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다면 그 당사자들과 같이 함께 소통해서 그 법과 제도를 더 탄탄하고 좀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광식 연구원. 아까도 법적인 문제를 계속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 건강법이라던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동권 관련된 법이라던가 그래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련돼 있지만 그게 그 법의 우리나라 그 법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제 법이 제정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건강법 같은 경우도 그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중심으로서 그 건강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까지 받을까가 아닌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건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당사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태 그리고 의견을 묻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번에 조례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조례 내용도 많이 봤고요. 근데 아까 임경미 연구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뭔가 차려진 밥상은 많은 것 같은데 속에 내실이 없는 그런 정책과 조례의 특징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조례, 양육 조례
뭐 병원 지원 조례 예, 이런 예.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장애 여성 기본 조례라는 뭐 통합적인 조례로 묶일 수 있고 네네. 이 묶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병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함께 터지기 예.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 병원과 관련된 법에선 또 이거는 해결해주지 않는 네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여성과 관련된 기본 조례, 통합적인 조례들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2021년도가 돼서야 경기도나 성남 정도에서 이 기본 조례가 간신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런 기본 조례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본 조례라는 통합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를 이렇게 정할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가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네. 장애 여성 당사자들, 군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반영하기가 좋기 때문에요. 좀 정말로 의미 있고 통합적인 조례들, 법이 마련되는 게 되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는 이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2021년 4월에 경상남도가 이제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성남시, 경기도 그리고 올해 4월인가요? 네, 올해 4월에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좀 제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근데 다 말씀하셨지만 이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그쳐서는 사실 안 되고,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고민을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청북도와 그리고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런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조례들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 장애인 당사자, 여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네네. 실태조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의무조항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고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신 말씀, 또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점이 있다면 함께 듣겠습니다. 김광식 연구원부터 듣겠습니다. 많은 이런 지원 기관, 이런 기관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뭔가 이렇게 대하거나 막 이해할 때 뭔가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뭐 지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나감에 있어서 매뉴얼로 뭔가 공부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살아가고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장애인만을 위한 매뉴얼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나와 다르다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사회가 그런 매뉴얼 없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제 그 모든 서비스를 누리고 모든 그 사회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누리 연구원. 네. 그 서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장애인과 우리 그 비장애인의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몸이 다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뭔가 보여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평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 여성 장애인의 몸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떤지,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일단은 그냥 여성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시혜와 동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너무 큰 어떤 인간의 성장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지평을 같이 넓혀가는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미진 연구원. 네. 저는 사실 이제 인권단체 활동가다 보니까 인권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뭐가 이렇게 많아야 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비장애인들은 그럼 모든 걸 알아서 혼자 할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노동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맺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넓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1층을 잘못 지어서 올린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장애나 장애인들에 관련된 이런 기본권과 관련된 법적 제도망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터지니까 이들은 그냥 1층에서 매몰되듯이 묻어져 버리는 상황을 보면서요. 이것은 절대 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들이 유독 더 품이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워낙 이들을 배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경미 연구원. 네. 네. 현재 이동권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그 이동권에 대한 공감을 받듯이 지금의 장애 여성의 문제는 그냥 장애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여성들과 같은 이야기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바로잡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불평등에 대한 사회가 이제 좀 평등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불편한 모습들, 불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책도 그 안에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어지는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고 그 안에 정책들이 쌓여져야 그것이 탄탄하게 이어가고 그것이 몇백 년을 지나도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있겠지만 더 후배에 있는 후배의 장애 여성들도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살기 좋은 그리고 정말 시민으로서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연구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애 여성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고용 쪽은 얘기도 못 해봤습니다. 의료 환경, 임신, 출산 얘기만 해도 참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들었는데요. 오늘 한 번에 잠시의 이야기의 장입니다만 이 작은 목소리들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충청연구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